제2의 이강인이라기보다는 저에게는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선배님들 중 한 분이기 때문에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준호는 이강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랑스럽다는 말과 함께 가슴을 축 치는 묘한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더욱 재밌는 점은 우리에겐 영원한 슛돌이 이강인을 향해 선배라고 부르는 선수들의 출연이 현실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한국 선수들도 인터뷰에서 대표 선배들에 대한 예우를 여러 번 밝힌 바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선수들의 롤모델은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안정환이 만나서 평소와 달리 수줍은 모습까지 보였던 우상 굴리트 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 세대의 선수들에게 이강인, 손흥민, 김민재 같은 선수에 대한 언급은 단지 예우 정도로 보긴 어렵습니다. 대표팀의 상당 선수는 20세 이하 선수들에게 직접적인 목표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 만큼 어린 나이부터 차원이 다른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대회 10번과 이번 대회 10번의 비교는 언론의 자연스러운 관심이지만 사실 18세의 대회에 참가하여 골든볼을 획득했으며 당시 이미 라리가 선수였던 이강인과의 비교는 현재의 배준호에겐 어쩌면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대회 다른 나라 선수 명단을 보더라도 당시의 이강인 정도의 경력을 가진 선수는 흔치 않습니다. 그는 왜 대회에 참가했던 것일까요? 일단 어렸을 때부터 꼭 뛰어보고 싶은 무대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대표팀 월드컵에 명단에 들었을 때 매우 기뻤고 여기 와서는 이제 뛸 기회가 생긴다면 최대한 팀에 도움이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뛰고 싶었다는 말은 명료하게 U20 월드컵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라도나 메시 같은 선수는 예외로 치부하고 U20 대회에는 PSG, 은바페 같은 어린 나이의 슈퍼스타는 참가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하기도 하지만 불과 4년 전 엘링 홀란드는 U20 월드컵에 참가하여 조별리그에서 한 경기 9득점이라는 경악스러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때 홀란드는 프로 출신 아버지보다 알려지지 않은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나고 홀란드는 EPL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U20 월드컵은 절대 최고가 될 선수들은 출전하지 않는 작은 대회가 아닙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당시 노르웨이는 홀란드의 골든부트를 획득하는 활약에도 불구하고 조별 예선 탈락했고 한국은 노르웨이를 탈락시킨 우루과이를 3대1로 격파한 에콰도르를 누르고 결승 진출하였습니다. 이강인은 골든볼을 수상합니다. 그런 대회의 10번을 이어받은 배준호를 상대로 이탈리아의 수비진은 파울이 아니면 전혀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번 대회 이탈리아는 공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들의 센터라인은 축구 역사상 단 한 번도 약한 적이 없었을 만큼 압도적인 선수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강인과 배준호의 비교는 여전히 가혹합니다. 하지만 U20 월드컵에서 이탈리아 수비진의 무력감을 안긴 10번의 활약은 축구 변방으로 불리던 한국 축구 입장에서 고무적인 상황을 넘어 기적적인 장면입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같은 선수의 활약에 의해 많은 사람들의 눈높이는 마치 한국팀을 브라질팀 수준으로 여길 때도 있지만 손흥민 이전 세대 미드필더의 드리블에 이탈리아 수비진이 닿지도 못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현 U20 세대는 손흥민, 이강인의 영광을 눈으로 직접 겪었고 1대1에서의 자신감은 과거 어느 대표팀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에겐 내가 이 선수를 제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아니라 마치 한 명은 무조건 제친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듯 어느 위치에서도 대인 마크 1인에는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는 마치 2002년을 재현한 듯 거친 축구를 했습니다. 발만큼 팔을 잘 쓰는 그들 축구의 특징을 20세 선수들을 통해 시청하는 건 가혹했습니다. 그들은 유소년 시절부터 파울하는 법, 팔 쓰는 법을 교육받은 듯 자신들의 행동을 당연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런 축구라도 이기면 그만 아니냐고. 이탈리아는 2022년 월드컵 본선 무대도 밟지 못했습니다. 세리에아의 인기는 잉글랜드의 주도권을 뺏긴 지 오래입니다. 칠공주 시절에 비해 비이탈리아 슈퍼스타들이 EPL, 라리가에 대거 진입하자 진짜 이탈리아 축구는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델피에로 같은 예외적인 판타지 스타를 제외하고 이탈리아인 기술적인 공격수가 다른 이유라 축구의 미학에 반대되는 과거의 유물입니다. 축구의 인기는 결국 펠레, 마라도나, 메시로 이어지는 기술 축구에 의해서였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팀들이 이탈리아 같은 플레이를 했다면 축구라는 스포츠가 현재의 인기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월드컵이란 대회를 전 세계에 알린 팀 또한 삼바의 브라질이었습니다.
축구는 물론 거친 스포츠이고 그 안에 매력도 존재하지만 적어도 풋볼이란 용어에 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기와 결과 모두에서 퇴보하고 있는 이탈리아 축구의 전형적인 형태가 준결승에서 그대로 보여졌고 파울 숫자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은 비교적 페어플레이를 했습니다. 김원중 감독은 대회 내내 불거진 심판 판정 문제에도 흥분하지 않았고 마치 선생님처럼 본분에만 충실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좋은 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선수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인상적인 부분을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예요. 벨기에에서 코치로 일하며 그가 강조한 첫 번째 덕목은 인성이었습니다. 김원중은 이제 20세인 아이들에게 반드시 결승 진출을 위해 이탈리아 선수들처럼 팔을 쓰거나 경기장에 누워버려라고 주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팀의 감독이나 코치는 권위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같은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조력자예요. 앞에서 이끌어주면서 길을 제시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죠. 유럽에서는 감독을 매니저라고 부르잖아요. 선수의 실력뿐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까지 모두 관리하는 역할을 해요. 인간적으로 다가가면서 선수들의 인간적인 고민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해요. 그는 선수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경기 중 전술에 대해서는 큰 소리를 치기도 하지만 경기 외적인 부분에선 인성을 바탕으로 선수 개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한국 선수들은 이탈리아의 비매너 플레이에 가끔 흥분했지만 이탈리아를 상대한 다른 유럽 국가들만큼의 전투적인 복수를 감행하진 않았습니다. 수십 년째 이어지는 자신들의 축구를 보인 이탈리아 선수 개개인의 기술과 긴장감 없는 표정에서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인 한국의 대결은 묘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성인 무대에서 한국의 이천수 선수는 이탈리아의 심장 말디니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세 이하 선수가 같은 방식으로 상대를 이겼다면 과연 개운했을까요? 4년 만에 월드 클래스가 된 홀란드처럼 20세는 압도적인 성장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U20 월드컵 우승은 거대한 목표이지만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어떻게든 거두는 승리보단 가능한 높은 차원의 기술과 자신감의 습득이 중요합니다. 승리를 위한 기타 옵션은 성인 무대에서 은퇴까지 배울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친 이탈리아 수비를 더티 플레이가 아니라 드리블로 수차례 무너뜨린 배준호의 경기는 미래의 성인 무대에서 혹시라도 다시 만날 이탈리아를 상대로 얼마만큼 더 발전해 있을지 기대감을 품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U20 수비진을 농락한 이강인은 나리가의 드리블러가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 한국팀은 공격수 출신 센터백 듀오, 김지수, 최석현까지 한 명 정도의 압박은 충분히 피하는 드리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목받지 못했던 팀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한국 축구의 새로운 형태가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투혼과 스피드를 앞세워 아시아를 폭격했던 대한민국. 그리고 기술을 배운 한국 축구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